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가 지난해 참혹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업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일부에선 대형 외부 충격이 없었던 지난해에 이처럼 고용이 나빠진 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런 고용 한파가 올해는 좀 해빙되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이 됐군요. 이제 취업자 수 증가 수가 당시에 이제 10만 명을 밑돌다가 16만 5천 명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12월 보면 또 한 달 만에 다시 밑으로 떨어졌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 오기가 좀 두렵습니다. 네. 고용 동향이 발표되는 그 시점인데요. 9월과 10월에는 10만 명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11월에만 잠깐 16만 5천 명이라는 나름의 대기록을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12월 들어서 다시 3만 명대로 3만 4천 명으로 줄어드는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네. 사실상 16만 5천 명이라는 숫자도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보통 한 25만 정도 이상이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16만 5천 명도 반짝 성장이었다. 그것 때문에 섣부른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들었던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2018년 연간 한 해에 이제 성적표도 집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 전반적인 일자리 성적표를 평가를 해보신다면 얼마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자, 2018년 일자리 성적표는 거의 낙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총평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총평은 뭐냐면 정부의 기대 이하다. 정부 기대 이하였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낙제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2017년 당시만 해도 2018년 취업자 증가폭이 32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7월 달만 해도 절반 수준 정도 되는 18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18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안 되는 또 그 정부의 기대 혹은 목표 혹은 전망치보다도 반 정도에 해당되는 9만 7천 명 증가로 다시 또 회귀된 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 이하 수준이다. 굉장히 어려운 고용 상황이었다. 이렇게 회고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만 20조 원이 훌쩍 넘었단 말이죠.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효과가 지금 그 고용 성적표를 보니까 낙제점을 받은 걸 보면 어쨌든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를 좀 되새겨 봐야 되는데 그 20조 원을 어디다 쓰냐 이겁니다. 같은 일자리 예산이라도 그걸 어느 부분에 쓸 때 일자리 증가폭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고용 증가폭이 좀 높았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건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 그리고 정보통신, 농림 부문입니다.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된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이쪽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요. 반대로 일자리 증가가 굉장히 미미했던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던 분야 바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고용 증가폭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산업 영역이었는데 일자리 예산은 엇박자로 다른 부분에 쓰여졌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증가폭이 고용 창출 효과가 그렇게 기대할 만큼 크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예산도 이 고용 증가 혹은 취업자 증가 이런 방향으로의 예산 편성은 또 아니었다라는 좀 회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 또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1년이 좀 넘는 사이에 추진됐던 정책이 지금 고용 성적표에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부문별 일자리 추이를 봐도 예. 도소매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최저임금 대상 그 일자리가 많이 집중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 이런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이런 영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고용 조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 하에 고용의 양,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그런 주요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의 질을 따진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부가 내세우는 그 긍정적인 지표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고용보험 가입자 수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게 많이 늘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눈으로 그신 겉으로 보이는 숫자 자체는 네. 뭐 많이 낮아졌을 수 있지만 네.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질적인 성장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얘기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로 조건을 판단할 때, 근로 조건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 비중이라든가 정규직 근로자 비중, 상용 근로자 비중 뭐 이런 종류의 잣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라는 유리한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근로 조건이 개선됐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이제 마음 편하지 않고요. 네. 떳떳하지 못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폭이 낮았다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면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지금 어쨌든 고용난이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보게 되면은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층 세대 간 일자리 고민은 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뭐라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라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네. 청년 일자리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대표적인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바로 미스매치 문제인데 흔히 말하는 청년들은 뭐 고용난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구직난이라는 일자리난 뭐 여러 가지 구인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구직난과 구인난이 네. 같이 병행되는 그런 경제체제 이게 청년 취업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는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청년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보다도 훨씬 높게 너무 눈높이가 높게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또 비판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대별 일자리에 대한 갈등 뭐 이런 양상도 빚어지고 있는데 최근 지표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청년 일자리도 그렇지만 한참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가장이죠. 40대, 50대. 네.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 수가 줄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한 경고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허리가 무너진다라는 허리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4, 50대 청년층이 아닌 3, 4, 50대의 고용난이 지속되면 30대의 경우 결국은 아이를 낳는 그 부모 세대고요. 그렇죠. 그리고 40대, 50대는 보통 자녀를 부양하는 그런 세대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난관이 될 수 있는데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다 보니 일자리라는 그 떡이 별로 주어지지 않다 보니 세대 간에도 그 한 가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많이 속상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일자리에서 한참 일하던 인력들이 많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30, 40대 일자리마저 좀 많이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고용 한파에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이제 정책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는 일단 뭐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 이렇게 기조를 좀 변경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라면은 고용 환경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회한 거죠. 기존에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이제는 인정한 거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기업 프렌들리하게 정책을 좀 바꿔나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유턴 기업 지원 정책. 그래서 유턴하는 기업들한테 이제는 중소기업들만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뭐 고용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대기업들도 유턴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또 많이 창출되고 기업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예정에 없는 질문입니다만 네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외치는 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죠. 명확한 네. 방향성. 예를 네. 들면 뭐 제조업의 확실한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위원회 이 정부 출범했지만 네. 성과가 없잖아요. 뭐라고 짚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이 정부의 경제 정책, 혁신 성장은 무엇이다라는 시그니처가 좀 불명확하다. 네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좀 어중뛰게 더딘 것 아니냐, 방향성 없이 좌고우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서요. 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주시죠. 이 부분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성장의 그 주요한 맥락이 스마트 팩토리 보급 이런 거 한두 가지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나 지금 오늘 내일이 바쁜데 납기일 마치는 게 바쁜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지원해서 대신에 우리 기업에서 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또 5천만 원, 1억 원 또 같이 매칭해가지고 같이 자금 지원해서 이거 컴퓨터 몇 대 도입하는 것이 정말 스마트 팩토리냐 이런 비판도 많고 정말 혁신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업들의 방향성을 같이 잘 잡아주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그런 혁신 기술들을 같이 맞물려서 도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용 동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